세상에는 두 종류의 수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갖춰 입는 매끄러운 수트. 그리고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밀어넣는 거친 수트. 강기호 씨에게는 후자가 진짜 수트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의 잠이 아직 깨지 않은 시각, 기호 씨는 습관처럼 낡은 안전화의 끈을 조여맵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기호 씨는 이곳에서 강 씨로 통합니다. 거대한 기중기가 하늘을 가르고 시멘트 가루가 안개처럼 자욱한 곳. 그는 그곳에서 묵묵히 기둥을 세웁니다. 그의 손바닥은 이미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가 훈장처럼 박혀 있죠. 남들은 노가다라 비하할지 몰라도 기호 씨에게 이 현장은 가장 정직한 전쟁터였습니다. 땀 흘린 만큼만 가져가는 곳. 거짓이 통하지 않는 성역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새참 시간에 확인한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습니다. 아빠, 상견례 장소 정해졌어. 강남에 있는 청담원이야. 12시까지 꼭 와야 해. 딸 은수의 메시지입니다. 기호 씨의 거친 입술에 엷은 미소가 번집니다. 30년 가까이 홀로 키운 딸. 번듯한 대기업은 아니어도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해온 아이가 이제 시집을 간다니. 기호 씨는 흙 묻은 장갑바닥으로 조심스레 액정을 문지릅니다. 하지만 장소 이름을 다시 읽는 순간 미소는 이내 옅은 한숨으로 바뀝니다. 강남, 청담동. 그곳은 기호 씨가 일하는 현장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입니다. 아빠, 이 옷 입었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우리 아빠 진짜 대장님 같아.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온 아빠를 창피해하기는커녕 은수는 그 거친 작업복 주머니에 고사리 손을 집어넣으며 웃었죠. 그때 기호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 작업복의 땀 냄새가 이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겠다고. 현장간이 세면대에서 기호 씨는 얼굴을 씻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열죠. 그 안에는 은수가 첫 월급을 타서 사주었다는 백화점 브랜드의 감색 점퍼가 들어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기호 씨가 점퍼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것은 어제 저녁 은수가 잠든 사이 본인이 직접 빨아 정성껏 다려온 작업복이었습니다. 아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인데. 속이고 시작할 순 없지. 기호 씨는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합니다. 비록 작업복 군데군데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았지만 옷날은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부모의 뒷모습이 결코 딸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로 낡은 안전화를 신은 한 남자가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등 뒤에 꽂힙니다. 경멸 혹은 신기함. 하지만 기호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한정식집 청담원의 입구.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의 거친 피부목을 스칩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당황한 눈빛을 뒤로하고 그는 예약된 방으로 향합니다. 방 안에서는 이미 예비 사돈인 박태우 변호사 가족의 고고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돈과 학벌, 그리고 계급의 언어들. 기호 씨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문고리를 잡습니다. 이 선택이 딸의 미래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기호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호다운 정면 승부였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조명 아래 기호 씨의 낡은 작업복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대화가 멈춥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기호라고 합니다. 정막을 깬 기호 씨의 인사말 뒤로 사돈이 될 박 변호사의 미간이 보기 좋게 일그러집니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향기가 아닌 냄새로도 차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호 씨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 평에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강남의 노른자 위 땅. 그곳에 자리한 청담원의 복도는 지나치게 푹신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입은 작업복 아래 흙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기호 씨의 안전화가 그 고급스러운 카펫을 밟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죠. 마치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 성벽을 넘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기호 씨가 고개를 숙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박태우 변호사와 그의 아내 김미경 씨. 그들의 시선은 기호 씨의 얼굴이 아닌 가슴에 붙은 현장 안전수칙 마크와 무릎팍이 해진 작업복 바지에 머물렀습니다. 박 변호사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찻잔이 탁자에 닿는 탁 소리가 마치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딸 은수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아버지가 새 옷을 입고 올 거라 믿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사준 옷을 입지 않은 이유가 초라해서가 아니라 당당하고 싶어서였다는 걸. 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딸이 이해하기엔 세상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사돈댁 지금 저희랑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이 방에 갑자기 흑취라고 해야 하나? 땀냄새 같은 게 진동을 하네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상견례 자리에 이런 차림으로 오시다니요. 김미경 씨는 코끝을 실크 손수건으로 살짝 가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앉은 박 변호사는 한술 더 떴죠. 그는 기호 씨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결함 있는 사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강기호 씨라고 하셨나요? 저희 서준이가 은수 양을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이건 예의의 문제를 넘어서는군요. 격식이라는 건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 이 복장은 우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기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툭 붉어진 혈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화를 내면 그 화살은 고스란히 딸 은수에게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호 씨를 가장 아프게 한 건 사돈댁의 막말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딸의 가느다란 신음소리. 은수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으로 식탁볼을 긁고 있었죠. 그러다 찰나의 순간 은수가 기호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원망과 창피함이 뒤섞인 그 짧은 시선이 기호 씨의 심장을 날카로운 정으로 정박했습니다. 아빠 제발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것 같은 그 눈빛에 기호 씨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준이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예요. 장차 정계까지 나갈 아이인데 장인이 노가다꾼이라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몰상식한 분이라는 걸 누가 알까봐 무섭네요. 자식 앞길 막는 게 부모라더니 딱 그 짝이에요. 자식 앞길을 막는 부모. 그 말은 기호 씨의 인내심을 한계치로 몰아넣었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짊어지며 버틴 이유는 단 하나, 딸의 길을 터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땀의 상징인 작업복이 이제는 딸의 앞길을 막는 바리케이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방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누구의 젓가락질도 받지 못한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가 안주머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 식사비는 저희가 낼 테니 그만 일어나시죠.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은수 양도 미안하지만 우리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네. 서준아 가자. 서준이 머뭇거리는 사이 박 변호사 부부는 가차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기호 씨는 던져진 수표와 우는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때 닫혀있던 옆방의 미닫이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나라 경제의 거물이라 불리는 송신그룹의 정원석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정 회장의 시선은 당황한 박 변호사를 지나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앉아있는 기호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미스터 강 사장님 아니십니까? 대체 이 귀한 분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신 겁니까? 경악으로 물든 박 변호사의 얼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드는 기호 씨. 얼어붙은 식탁 위로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입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견뎌온 시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호 씨 앞에 놓인 현실은 그 믿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던진 수표 한 장이 식탁 위에서 힘없이 팔랑이다 멈췄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기호 씨가 딸을 위해 흘린 수만 리터의 땀방울을 값싼 일당으로 환산해버린 모욕의 증서였습니다. 은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우리 나가자. 제발. 떨리는 목소리엔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과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수가 눈물을 훔치며 문을 향해 뛰쳐나가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기호 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앉거라 은수야, 아직 식사가 끝나지 않았구나. 박 변호사님 파혼을 결정하셨다면 더더욱 예의를 갖추셔야죠. 마지막 식사는 마저 마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박 변호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기호 씨가 그저 돈 몇 푼에 매달리며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죠. 이보세요, 강기호 씨. 당신이 지금 여기서 밥을 더 먹는다고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까? 박 변호사의 조롱 섞인 말에도 기호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동자는 현장의 먼지 속에 가려져 있던 날카로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호 씨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앉아있는 태도는 마치 수조원의 뒤를 앞둔 전성기 시절의 미스터 강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압도적인 아우라에 김미경 씨는 움찔하며 들고 있던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격이라는 게 고작 통장 잔고와 가문이라는 포장지뿐입니까? 법조인 집안이라 하셨죠. 법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법의 정신이 아니라 자본의 오만함뿐이군요. 박 변호사의 얼굴이 불그락달그락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감히 당신이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하지만 기호 씨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옷에 묻은 흙이 부끄러우신가요? 이 흙은 누군가가 살 집을 짓고 누군가의 가족이 머물 공간을 다지며 묻은 긍지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던진 그 종이 몇 장으로 살 수 있는 건 제 일당이지 제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화려한 거실도 결국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바닥부터 쌓아 올린 결과물이라는 걸 잊으신 모양이네요. 방 안의 공기는 이제 기호 씨의 페이스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호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멈춰 서 있던 서준을 보았습니다. 서준의 눈엔 부모를 향한 부끄러움과 기호 씨를 향한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당신들이 말하는 격이 고작 사람을 옷차림으로 재단하고 자식의 행복을 거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라면 이 파혼 제가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딸 당신들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집안에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아이니까요. 기호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곳엔 송신그룹 정원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혹감에 젖은 박 변호사 부부를 무섭도록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작업복을 입은 기호 씨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선생님, 아니 강 사장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10년을 넘게 찾아 헤맸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계시다니요. 정 회장의 외침에 박 변호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송신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노가다꾼 강기호라니. 박 변호사의 머릿속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기호 씨는 정 회장의 인사를 담담히 받으며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주워 박 변호사의 품에 다시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귓속말을 남겼죠. 이제 진짜 돈의 단위가 다른 세상이 어떤 건지 보여드려야겠군요.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죠. 박 변호사 부부가 기호 씨를 향해 쏟아냈던 오만함이 채 식기도 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송신그룹 정원석 회장. 뉴스에서나 보던 재계의 거물이 낡은 작업복을 입은 기호 씨 앞에 서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노가다꾼이라 멸시하던 남자를 향해 대한민국 최고의 총수가 허리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정 회장은 박 변호사 부부를 본체만체하며 기호 씨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질적인 그러나 아주 격조 높은 영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뉴욕 월스트리트의 컨퍼런스 룸으로 변모합니다. 미스터 캥, 이츠 빈 파투롱. I heard rumors YOUD 베니 슈트. 인투 신 AI야 애프터 더 D- 캐퍼털 리스트럭처링. What on earth are you doing in this attire? 박 변호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일렁입니다. D- 캐피탈. 15년 전 외환위기 여파 속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단칼에 정리하고 회생시켰던 전설적인 사모펀드입니다. 그 정점에 서 있던 인물. 미스터 강이 바로 눈앞에 이 남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기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현장의 인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조 원의 자본을 움직이던 냉철한 승부사. 미스터 강의 눈빛이 돌아온 겁니다. 그는 정 회장의 물음에 막힘없는 완벽한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며 화답합니다. I've just been learning the value of swag. CHAIRMAN 청. Regarding your current proposal. Under Asia- Pacific Fund. The structural leverage seems overextended. YOURE ignoring of emerging markets. 기호 씨의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금융 분석들. 그건 박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 서류로만 접하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설계하고 국가의 경제 지도를 그리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습니다. 그의 아내 김미경 씨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줄도 모른 채 입을 벌리고 있었죠. 자신이 흙냄새 난다며 코를 막았던 그 작업복 안에는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지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당신이 소속된 로펌 태산, 그곳의 지분 15%를 제가 가진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이 말한 그 격이라는 잣대로 따지자면 지금 제가 당신의 해고장에 서명을 해도 할 말이 없으시겠군요. 박 변호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포식자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기호 씨의 표정엔 승리자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 회장에게 조용히 눈인사를 건네고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딸 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박 변호사 부부의 무릎을 꿇리는 것보다 기호 씨에게 중요한 것은 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은수야 가자. 여긴 우리가 먹을 밥이 없구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사줄게. 내가 창피해하던 이 작업복 입고 번 아주 귀한 돈으로 말이다. 기호 씨는 박 변호사가 식탁에 던져두었던 수표를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꽃처럼 흩날리는 사이로 기호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당당히 방을 나섰습니다. 뒤늦게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매달리는 박 변호사의 외침은 차가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진실만이 남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용서를 구하는 박 변호사 부부를 뒤로하고 기호 씨는 한정식 집의 화려한 조명을 벗어났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대신 다시 길 위에 거친 보도블록을 밟았을 때야 비로소 그는 편안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딸 은수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함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존경심이 딸의 눈망울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했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으면서 왜 힘들게 현장에서
은수의 물음에 기호 씨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지는 노을이 그의 빛바랜 작업복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아빠가 매일 아침 숫자를 만지던 시절에는 말이다.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 클릭 한 번에 누군가의 직장이 사라지고 서류 한 장에 수천억이 오갔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숫자엔 영혼이 없더구나. 아무리 채워도 마음 한구석이 늘 텅 비어 있었어. 기호 씨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가 남은 볼품없는 노동자의 손. 하지만 그는 그 손을 세상 그 어떤 명예보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처음 나갔던 날, 내 손으로 직접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땀 흘려번 일당으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고 이 작업복을 입고 내 학비를 댔던 시간들. 그건 숫자가 줄 수 없는 진짜 삶이었어. 아빠는 은퇴한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재취업을 한 거란다. 은수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던 미스터 강의 화려한 수트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버지의 흙 묻은 작업복이 훨씬 더 크고 따뜻하다는 것을 딸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창피함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켜온 삶의 무게를 이해한 이의 뜨거운 참회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일상입니다. 기호 씨는 변함없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현장으로 향합니다. 정 회장이 제안한 수십억 대의 고문 자리도 박 변호사의 비굴한 사과도 그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 씨라 불리는 이 건설 현장이 제일 편안합니다. 작업이 끝난 현장. 기호 씨는 동료들과 함께 자재 위에 걸터 앉아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미완성된 건물의 뼈대를 아름답게 비춥니다.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은수가 보낸 사진 한 장. 예비 사위 서준과 함께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 아래 짧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가 지은 집처럼 단단하게 잘 살게 사랑해. 기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노가다꾼이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휘둘리는 이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땀 흘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존엄함을 말이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작업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진실된 삶과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수트보다 눈부신 이름표가 됩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기둥을 세워볼까? 당신의 땀방울은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